문재인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재명의 꽃놀이패. 이분은 비릿하고 음험한 궁차사 김부선 정두원 외 엽기시사 몇 개. 3부는 친노 친문의 세 번째 집권을 바라지 않는다. 이 3부에서는 삼성에 엮인 노무현과 문재인, 손석희마저 삼성에서 순한 양이 되고 마는 이러한 현상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박명재 선생님은 잘 안 지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피곤합니다. 네, 불합리한 가족 때문에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은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독일인이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족의 유착 관계가 강한 한국인에게는 누구나 안고 가는 문제들이죠. 네. 저도 내일 모레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제사죠.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24시간을 남기고 목욕 재개 상태로 들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18년생이니까 올해로서 만 탄신 100세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는 약 20여 년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짤막 시사, 단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몇 개를 얘기하고 일부의 주제인 문 지지율 하락과 이재명의 꽃놀이패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그 비정규직의 죽음이 또 한 번 이 사회를 슬프게 만들었죠. 네.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 산업. 자, 오늘은 그 짤막 시사, 단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몇 개를 얘기하고 일부의 주제인 문 지지율 하락과 이재명의 꽃놀이패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그 비정규직의 죽음이 또 한 번 이 사회를 슬프게 만들었죠. 네.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 산업재해가 만연돼 있는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어제 오늘이 아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이 산업 재해율은 아주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단 김영균 씨뿐만이 아니라 매일 하루 2명꼴로 네. 이 산업재해 사망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 해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매일 2건씩이니까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야 할지 참 말문이 막힙니다. 그런 사망 사고가 또 이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집중된다는 게 또 속상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청업체보다도 하청업체 끼고 깔리고 떨어져 숨지는 이 분들. 김태균 씨는 그 어디에서 근무를 했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네. 근무하다가 숨졌죠. 예. 네. 24살의 이 젊은 나이. 사실 그 김용균 씨가 아니더라도 구의역 그 사고가 있었던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도 이름조차 알고 많은 얼굴 없는 이름 없는 김용균들이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는 이 사건 앞에서 부끄럽고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나라 그 산재 산업 산재 사망률 이런 것이 이제 통계가 있나요? 이제 그 일단 그 아까 그 끼어서 죽는 분들이 10%가 넘고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40% 가깝고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역시 1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그 이 사고 사망률 이것을 1만 명당 기준으로 따질 때 2013년 기준 0.71명인데요. 미국은
0.37, 독일은 0.17, 영국은 0.0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 재해 사망률이 영국의 18배가 되고 있고, 이런 그 비극적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뭐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네네. 산재 사망률도 역시 1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그 안전에 대한 충분한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됐고, 예.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도 그것을 바로 구해줄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죠. 네. 그래서 우리 김영균 씨는 그 석탄 발전소의 그 컨베이어 벨트를 바로 구해줄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죠. 네. 그래서 우리 김영균 씨는 그 석탄 발전소의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네. 돌아가셨죠. 이른바 그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말은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해왔는데요. 사실 그 우리들도 그렇죠. 이게 사고가 나서 예. 이것들이 그 화제가 될 때나 관심을 갖고, 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 버리면 그 망각해버리는 이 사회 전체의 이 불행, 우리의 관심, 그리고 사회의 관심권 밖에 있는 이런 분들의 안전과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강화되어야 할 테인데, 그동안 한국 국회에서는 이 산업사회 안전보장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조차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제정될 때마다 네. 그 대기업체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의 그 반대, 여기에 그 굴복하는 정치인들의 그 소극적이고 나약한 자세가 오늘의 이 불행을 더 확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그 쌀값이 조금 올랐는데, 사실 이 쌀값이 오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했죠. 근데 이제 회복을 조금 가파르게 했다고 해서 이 뉴스 회사 기레기들이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예. 쌀값 폭등이다, 이런 식으로, 고공행진이다. 네네, 고공행진이다, 왜곡하는 기사가 너무 올랐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걸 봤는데, 실제로 쌀값이 다른 생필품들과 비교해 볼 때 예.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했냐면,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가 네네. 소비자가 기준 1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파리바게뜨 이런 데도 유제품 가격을 10% 올렸다라고 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저치였던 6월보다 52.7%나 올랐다. 이렇게 수치를 자꾸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냥 그 부분만을 딱 따서 읽으면 52%가 올라 해가지고 네. 정말 그 폭등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쌀값이 지금 지난 10월에 그 80kg당 19만 3,656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썼어요. 네. 그러면서 연합기획이는 다른 생필품 가격에 급등한 것에 쌀값을 묻혀가지고 뭐 큰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그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이 생필품 가격이 어떻게 그 변화가 됐냐면, 라면이 450원에서 840원으로 84%가 인상됐습니다. 소주는 456원에서 1015원으로 122%가 인상됐고요. 버스는 500원에서 1200원으로
140%가 인상됐는데 쌀값은 36,525원에서 43,857원으로 불과 20%밖에 인상되지 않은 겁니다. 네. 네. 따라서 쌀 목표 가격 한 공기당 300원을 요구하는 이 농민들의 이 요구는 너무도 지당하고 화급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약자라고 생각들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깔보고 그들의 요구를 짓누르는 이 경박한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근데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 네. 연합뉴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년 전 15만 1,013원과 비교하면 28%. 지난해 최저치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6월 달 12만 6,767원. 그런데 우유라든가 다른 생필품,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난번 가격. 그러니까 똑같이 최저치였을 때 가격 또는 1년 전 가격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과도 다르게 있지도 않은 것을 그 픽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보도합니다. 뭐냐면 쌀값이 급등하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네. 여기에 자영업자가 왜 나와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쌀 소비자들이면 모든 국민이 쌀 소비자지. 그리고 쌀값이 올랐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그 농민들의 쌀값은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국민들이 일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된 기사를 써요. 네. 게다가 무슨 뭐 북한의 쌀을 퍼준 것 아니냐는 종북몰이가 이제 쌀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소비자들은 농민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고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 성명서의 전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 성명서의 문구 자체가 이 농민 그리고 농업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농업과 농민은 다른 공산품이나 생필품을 생산하는 업자들과 이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이러한 시각을 저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송에서 언제나 이 농민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의 바탕에서 그들을 변호하는 이런 그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주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을 주부들이 다 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체감 물가 상승 이런 걸 느끼는데 저도 이제 만나는 분들이 거의 다 주부인데 그분들이 지금도 하는 말씀이 네. 쌀값이 제일 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옛날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 물 한 병에 얼마입니까? 슈퍼에서 1,000원, 1,200원 하지 않습니까? 네. 삼다수. 예. 그래서 요즘은 돈을 쌀 쓰듯이 한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인데 예. 쌀값이 올랐다고. 더 통탄할 노릇은 바로 네네. 이제 요즘 그 뉴스 회사들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에 자기 회사에 이윤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 뉴스를 자기들이 고민해서 탐사해서 추적해서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연합뉴스 기레기들이 하나 던지면 조중동이 받아물고 조중동이 받아물면 한겨레가 받아물고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뉴스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베껴서 그러니까 전체 뉴스를 뒤집어 보면 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최대 적폐는 이 뉴스 회사 적폐가 아닐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지금 나를 물로 보는 거야? 이랬는데 요즘은 나를 쌀로 보는 거야? 뭐 네. 이런 식의 말도 생겨날 정도인데 이렇게 왜곡 조작한 기사들을 남발하는 이 기레기들에게 언젠가는 이 불벼락이 내릴 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일반 팟캐스트에서 이 기레기들의 그 일방적인 그 왜곡 조작 독주를 막는 방송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근에 그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그 논의가 좀 많아지고 있죠. 네네. 그런 가운데 그 민중당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데 메아리가 없어서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민중당에서 그 성명서를 냈습니까? 예. 네, 신창현 대변인이 네네. 이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조사 기구를 꾸려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홍성규 사무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죠. 네. 네. 뭐 우리가 그 보도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때 김기춘. 김기춘. 민정수석이요. 김기춘은 비서실장. 비서실장. 예. 민정수석 김영한의 그 비망록에 내 선고라는 그 메모가 있었다. 네. 이것은 또 예전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한국은 아까 농민 얘기할 때도 했지만 그 비정규직 그리고 이렇게 소외된 소수 정당 이런 데에 대한 그 관심이 지나치게 적죠. 사실은 그 소수 세력에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정의로운 일인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원내 제3정당이었던 통진당이 부당한 정치 탄압 속에 강제 해산에 이르렀고 그때 그 지금 그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 어떤 세력도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과 헌재 소장이었던 이 박한철의 불법 커넥션에 의해서 이 통진당은 죄도 없이 강제 해산된 것이 분명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 천안함, 칼기 858 이런 것들과 함께 다 밝혀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이런 논의를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네. 다음으로 그 요즘 그 북미 조미대화 그리고 남북 관계의 열기가 많이 좀 식었어요. 이런 가운데 좀 답답하고 왜 이러나 싶은 좀 우울한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조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지금 그 답보되고 있는 상태죠. 네. 이런 가운데 그 이 조선의 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다른 보도보다 훨씬 조선의 핵심 지도층의 의사를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같은 그 보도라도 무슨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이 최후 단계의 그 언론이 조선중앙통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이고.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에서 좀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한 네. 이런 그 성명서를 냈습니까? 예. 논평. 네, 논평.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이런 네네. 발언,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무장관을 필요한 미국의 고위 정객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 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나는 아연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그 조선 측에서는 그 미국과의 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그 체제의 안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네. 또 그동안 있었던 그 합의 사항을 충실히 지켜왔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 사실 이 어느 면에서 이 조미 관계의 그 진척은 트럼프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어느 면에서 이 조미 관계의 그 진척은
트럼프의 의중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와 트럼프 주변의 그 미국인들이 지난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이 대조선 대화의 의욕을 보이지 않는데 제 생각인데 대화 쪽으로 가긴 가는데 사실 이게 그 합의대로 하면 동시 조치를 해야죠. 네. 근데 조선 측에서는 많은 그 비핵화의 조치를 실제 했는데 미국에서 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그 연합 훈련 하나 그 잠시 중단한 거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체되는가? 그러면서 미국은 너희들이 비핵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제재 해제하겠다. 근데 사실 이 조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제재 완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해가면서 제재를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재는 계속하면서 북에다 대고 비핵화를 해라. 네. 이런 건 그 천부당 만부당한 조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유를 이 트럼프의 그 복심에서 찾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 대북 대화를 자꾸 지체하고 늦추면 한국 측에서 좀 초조해하고 이것을 좀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그 요구들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요구를 받아가지고 무슨 그 주한미군 분담금?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뜯어먹을 건 다 뜯어먹고 나서 나 때쯤이나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그 아주 교활한 그 장사 속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측에서 님이 안 하려면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중에 님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수의 그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님이라는 말만 쓰지 않고 니김이라는 말도 자꾸 바꿔가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 개인 명의이긴 하지만 이게 고위 공직자거든요. 책임 있는 네. 정책 담당자의 발언이라는 면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이런 데보다 어느 정도 좀 정책을 이런 것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보도와 발언이라는 면에서 정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정객들 내지는 미 국무성 재무성으로 한정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를 한 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래서 트럼프를 약간 압박하면서도 너 지금 잘하지 않으면은 물 건너간다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이 네. 차기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친노 친문 인사 중에서는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이낙연 총리야 본인 자신이 대권의 뜻이 없고 또 그 총리의 프리미엄으로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지지율 같은 것이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과거 고건이나 네. 반기문에 대한 지지율과 흡사하다 그겁니다. 그런데다가 김경수는 그 대권감이 아니고 게다가 그 킹크랩 시연 이런 문제가 걸려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친노 친문들이 초조한 나머지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 유시민 씨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된 것을 추적해 보면 상당히 어떤 그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그 자꾸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들이 그 유시민의 말에 맞추는 정책 집행들을 해왔거든요. 뭐 방과후 학교라든지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오다가 그다음에 그 친노 인사들이 그 유시민의 그 대권 부상론을 버티기 시작하고 네. 여기에 그 이 바미당 사람들 하태경이라든지 예. 또한 이 하태경이 또 그
미국 쪽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도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미당에서 동원했던 무슨 그 김영환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그 친노 극문 이른바 요즘 똥파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공차사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불량한 정치평론가 역을 하고 있는 그 정두원이라든지 정청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유시민을 띄우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유시민은 대권 후보인가, 그리고 돈떼보이, 왜 돈떼보이라고 하는가 네. 해서 유시민 4부작의 1부와 2부를 그 영상 방송으로 했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초 아마 여러분들이 화요일쯤 유튜브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4부작 유시민 중에서 약속했던 3부와 4부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빨간 날인데 그날 등재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그 25일이죠. 네. 그러니까 24일 저녁 때 네. 제작해서 편집하고 등재하는데 또 대여섯 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4일 저녁 때 이제 방송을 하고 25일 아침이나 저녁 때쯤 우리 또 편집하시는 분도 또 이것을 전업으로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약속했던 그 유시민의 자질론에 치중하는 3부, 그리고 유시민의 그 품성론과 그리고 유시민을 그 역사적 인물 2명과 비교 대조하는, 그리고 유시민의 그 미래를 점쳐보는 이러한 그 4부를 방영할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날 그 예술 만나기보다는 유시민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 예고를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김경환 선생님, 우리가 지난번 16일 날 그 백권대학 네, 송년 모임을 했죠. 송년 모임을 아주 건전하게 가졌죠. 건전하게. 네. 우리는 그 술 마시는 시간은 좀 적게 하고 간단하게 이제 좀 공부의 연장선으로 모임을 갖는데, 자, 우리 백권대학의 이제 그 일단 그 2018년 강의는 다 끝났어요. 네. 이게 그 2018년 3월 11일에 개강했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1월 달에 2번을 더하고 2월 달에 1번을 더하면 2차 학기까지 다 종료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합쳐서 31강을 했다 그겁니다. 예. 근데 보통 대학이 한 학기당 그 16강을 합니다. 네, 15강에서 16강. 네, 15강에서 16강 하는데 거기에는 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네. 네. 13, 14강인데 우리도 꼭 대학 체제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 3차 학기,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우리 백권대학은 말 그대로 백권의 책, 그것도 2000년대 이후 최신 발간된 동서양의 고전을 포함한 양서 100종, 권수로는 한 150권 되는데 그 책 속에 담긴 내용을 수업하는 교학상장의 모임 아닙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그 개혁적 사고, 그리고 자주적 의식, 그리고 회원들 간의 친목과 우애를 이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지한 공부 모임이 1년 가까이 그 지속되는 것들도 모두가 그 학생 여러분의 그 진지한 면학 열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 따뜻한 마음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경환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지금 백권대학의 교무를 맡고 계신데, 네. 혹시 우리 백권대학의 3차 학기 개강일을 알고 계십니까? 3차 학기 개강일은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네. 기억하기 좋죠. 3월 3일이고 수업 방식은 매월 1, 3주 일요일 16시부터 18시 20분까지 서울 강남 토지 컨퍼런스 서초구 강남대로 441 서산빌딩 9층에서 진행한 6번 출구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3차 학기 일정은 2019년 3월 3일부터
8월 말까지인데요. 6개월 학기 등록금은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은 교실 사용료, 교재비, 음료비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점점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36만 원에서 32만 원에서 24만 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돈은 줄어들고 공부량은 갈수록 많아지고 원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별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원 30명을 선 등록 순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등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원대학 등록 방법은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 팟캐스트에 수강생 명의로 등록금 24만 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 백권대학에 등록하고 3월 3일부터 공부에 나오시면 되는데 우리 공부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고 공부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혹시 김영환 선생님이 이제 문의를 좀 받으셔야 될 텐데 네.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예, 전화번호는 010-6307-5159번입니다. 네, 지금 현재 등록 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부의 중심 논의로 옮겨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부 중심 논의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지지율 하락과 이재명의 꽃놀이패 연결될 것 같지가 않은 것이 두 개가 지금 연결되어서 논의된다 겁니다. 예. 자, 일단 지난주에 좀 문재인 지지율의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네. 좀 이렇게 우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지난주부터 그 고공행진을 하던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대가 무너지는가 싶었더니 그 예를 들어 리얼미터 같은 데에서 50%가 무너진 결과를 2, 3주 전에 내놓았죠. 네. 그랬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겁니다. 예, 뭐 그 지금 두 군데에서 대선 그 국정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두 군데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갤럽, 그 다음에 조원 CNI. 네. 그런데 먼저 발표된 게 12월 14일, 그러니까 그때 발표된 게 연합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게 국정 지지도가 45%, 취임 후 최저치. 네. 그리고 나서 12월 19일 날 보도가 된 조원 CNI의 지지율은 40.1%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리얼미터가 48.5였는데 갤럽이 45로 떨어지더니 이 쿠키뉴스에서 의뢰한 그 이름이 아주 어렵네. 조원 NCT. 조원 CNI. 한국 사람들이 영어 쓸 때 어렵는 영어 하는데 조원 CNI, 조원 CNI에서 네. 40.1%를 그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그 대선 때 득표율보다도 좀 낮은 수치죠. 네, 훨씬 낫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선 득표율이 41.1%니까 대선 당선 득표율이 41.1%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선 지지율보다 높게 유지되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네. 지금 대선 지지율 아래로 떨어졌고 이것이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급락하는 양상 아니에요 지금. 네. 짧은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고 이러한 그 현상으로서 과연 문재인 정권은 위기인가 아닌가 위기가 아니라는 견해는 거의 없는데 그 위기의 정도가 어느 선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국정 지지도 이제 긍정 평가지 않습니까? 긍정 평가가 40.1%, 45%에서 40.1%. 그런데 부정 평가도 이제 반대급부죠.
부정평가도 좀 늘었다는 거죠. 네. 44%에서 뭐 48% 정도의 부정평가가 있는 네, 거니까. 그건 이제 100을 놓고 하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한쪽이 낮아지면 그렇죠. 다른 한쪽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는 데 있고 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만 심하게 말해서 차고 넘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가장 많이 등을 돌린 그 연령대가 20대. 20대의 남자죠. 네. 네. 20대의 남성과 노동계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 우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공공기관의 그 낙하산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문 지지율에서 그 안정세를 보이던 그 영남의 보수가 네. 그 자한당과 같은 저열한 정당으로 옮겨가는 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논란으로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이 마음에도 변화가 없죠. 네. 그러니까 과연 문재인 정권은 위기에 빠진 걸까? 레임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과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예. 지금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라면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거고 40.1%라면 대선 득표율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걸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그 위기도를 진단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이제 추세. 네네. 또 좀 봐야 되겠죠. 추세가 그렇죠.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또 반전의 기회는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지금 됩니다. 보기엔 반전이 기였고 떨어지는 속도가 참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이게 답답하고 그 우울한 현상인데 일단 그 5년 단임제의 그 특성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5년 단임제 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대통령들이 다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죠. 대선 득표율 아래로 떨어진다 그겁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냐면 김영삼. 그리고 마지막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사람이 그 김영삼과 노무현과 노무현. 박근혜였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 부정적인 전임자들의 전철받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문재인 정권의 희망을 놓지 않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 면모를 일신하고 새롭게 그 해나가면 언제든지 임기는 오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그 남북 관계라는 또 변수도 잠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그 위기인가 아닌가? 이것을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런 게 과연 진정한 지지인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김경수 지사가 경제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경제를 보도하는 기사가 나빠진 거다. 자, 이런 식의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발언 공직자들 발언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현직 대통령의 라이벌은 차기 주자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87년 이후에
현직 대통령들은 임기 도중에 유력한 차기 주자의 비판과 견제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경우는 또 지금 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낙연, 박원순,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유시민 등은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야권으로 보면 황교안이 있는데 뭐 황교안이 그냥 그 말로만 기대치가 있는 거지. 이 사람도 속된 말로 센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결격 요인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야권에서 문재인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주자가 없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행이죠. 좋은 환경이고 예. 여권에서도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는 주자는 돌출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 지지도는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 하는 네.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북 변수, 대미 변수가 또 있고 이 대북 변수와 대미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친노 친문 세력 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부상 여부도 점초가 또 있고 이 대북 변수와 대미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친노 친문 세력 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부상 여부도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인식에서 좀 달라진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아직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가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고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 그리고 2020년 4월에 있을 총선 이때가 돼봐야지 알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덜 비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갤럽 조사를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조앤 CNI의 이 조사를 보면 이런 평가를 또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평가는 오르고 긍정평가는 낮아지고 있고 대선 지지율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오르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위기인 건 틀림없고 이 위기가 악화, 심화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도의 진단이 옳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현직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차기 유력 주자는 덩달아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박근혜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 부각이 되고 박근혜처럼 이 저개발된 그 아주 수준 낮은 후보였는데도 저개발이 아니라 미개발 아닌가요? 네, 무개발입니다. 네. 네. 그랬는데도 이명박하고 각을 세운다는 것만으로 예. 이 반면의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친노 친문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력 주자를 꼽을 때 이재명 지사를 먼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말로는 문정권의 승리를 바라고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고는 하면서도 계속되는 행보가 현 집권층과는 조금 또는 많이 결이 다른 네. 이러한 그 정책들을 내놓고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예요. 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친노 세력에게 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하자고 치고 나왔던 분이 고 김근태 선생이에요. 예, 예. 이런 그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자고 하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이 친노 골수들이 김근태를 죽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근태가 열받아가지고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아주 부드럽게 지금 분양원가 공개를 국회까지 가서 공론화하고 있죠. 예, 예.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론회 축사를 했습니다. 토론을 참여한 것도 아니고요. 네네.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 질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재 시스템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다라고 주장하면서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하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아까 김경수 지사는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기레기들이. 경제 기레기들이. 보도가 나빠지고 네. 있다. 네. 근데 김경수야말로 가장 친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이 두 발언이 대조되고 있어요. 예. 네. 이럴 때 이재명 지사는 이득을 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역설입니다. 이게 그 자기 현직 대통령과 거리를 두거나 각을 세우는 차기 주자에 돌아가는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재명의 꽃놀이패라는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그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준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그 단적인 언어로 그 논평을 했죠. 네. 이재명 지사는 그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아도 여전히 위험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아도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죽음을 맞는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다 해소할 길이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네. 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서 이 집권 핵심부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배짱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없죠. 예. 네네. 그러면서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네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네네. 좀 저는 이재명 지사 좀 노련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의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노동 존중, 생명 중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건 경기도지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건 대권 주자의 말입니다.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혹하게 죽은 작업장은 지옥이었다. 9년간 44건의 산재 사고가 있었다. 41건이 하청 노동자였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기에 더 아프다. 이런 말 속에는 현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에 무관심했다는 간접적 비판이 그렇죠. 들어 있다 그겁니다. 예. 예, 보면 그 문재인 정권의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이제 경기도정을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꽃놀이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 가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기초에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보안사항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이게 보안사항이라는 입장이 이게 친문의 입장이거든요. 네.
저는 국토를 이용한 자산 거래에 해당되니 원가 정보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토론회장을 나올 때 기자들이 질문에는 또 이 답변을 응하지 않는 이런 네. 신중함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제 벌써 이 뉴스 회사들이 이재명 지사가 좀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특심만 잡는 보도 태도가 다시 또 완화되는 네. 이런 기회주의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지사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즉 친문과 거리를 적절히 조정을 해나가면서 2020년 총선까지를 예의주시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네. 탈당은 하지 않는 가운데 홀로 서기를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됐다 그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다른 정당들은 그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행보 이런 네. 발언이라든가 아파트 원가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나 권력의 핵심부와 척을 지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친문, 극문 똥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배척하고 이재명 지사와 거리가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그 거리를 자기는 그냥 유지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전 정권의 대선 주자와는 좀 다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지연대에서는 당 분열의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는데 잘 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분열하는 거냐 내부 총질하는 거냐 이런 말을 전매 특허처럼 먼저 해왔던 게 과거에는 친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은 이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사실 분열을 먼저 했던 건 극문 똥파리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역으로 바꿔서 내는 성명서전도 역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 문제는 이제 재판인데요. 이재명 지사 이 기소된 세 건의 유죄가 떨어지고 어떤 성격의 유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지사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재판 결과가 그냥 유죄가 나오더라도 지사직 박탈과 무관한 유죄. 문제는 이게 지사직 박탈의 유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사직 박탈 여부보다도 피선거권의 박탈이죠. 5년 유임, 네. 유예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이 지사직 박탈형을 받으면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이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이지만 거의 내년이죠.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갔으니까 네. 1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이. 그렇죠? 예. 16개월 남았나요? 17개월.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될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이거든요. 중간 평가. 그때까지 지금과 같은 이 스탠스를 여든요. 중간 평가. 그때까지 지금과 같은 이 스탠스를 여유 있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꽃놀이패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이 압박과 탄압을 받을 때는 일부러 이재명을 넣어가지고 대선 여론조사를 하더니 네. 이 뉴스 회사들이 요즘 대선 여론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한 지 한 그렇네요. 달은 됐어요. 네, 이재명 표가 지금 안 깎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지율이 안 깎이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 타격이 되니까 겁나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미 해놓고 발표를 안 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문 뉴스 회사들은 정계를 은퇴해 있는 유시민 씨를 끼워넣어가지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한번 또 터뜨리려는 공작들을 저는 기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런
이 돌발적인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이 검찰 기소 이전보다 그 지긋지긋했던 그 김부선 털어버리고 형수 욕설, 형 욕설 이것도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4.15 총선까지는 그러니까 4.15 총선 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를 더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발언을 해야 돼요. 이재명 예. 지사가.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꼭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국민들도 이런 그 민주당 정권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해놔야지 총선에서 크게 실패를 하면 그 조건부 그걸 가지고 총선 이후 전국을 아닙니까? 훈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정전을 예. 피력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는 훈수 같은 거 안 둬요.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어쨌든 2020년 4월 총선까지 그 이재명 지사의 이 정치적 그 상황은 꽃놀이 패임이 틀림없다. 네, 저는 내 분양 원가 공개도 좋은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더 나아가서 후분양제 실시들 얘기했잖아요. 네네. 집 살 돈은 없지만 후분양제가 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전에